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올여름 식품 공포 정말 대단했죠. 살충제 달걀이 촉발한 이 문제, 단순한 해프닝일까요? 살충제 달걀은 수백 개를 동시에 먹어야 문제가 생기지만 중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은 단 한 개만 먹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중금 속에 함유된 낙지에서부터 방부제 가득한 김치까지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부적합한 식품 수입,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소비자단체 연결해서 문제점과 대안 알아봅니다. 독일에선 프랑크푸르트 모터쇼가 열렸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의 총화인데요. 단연코 핵심 이슈는 전기차였습니다. 자동차 산업, 전통적인 제조업인데요. 이젠 제조업이 아니라 이동 서비스업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삶의 모습까지도 바꿔놓겠죠. 프랑크푸르트 현지 취재를 마치고 바로 온 오토타임즈 권영주 편집장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홍영만의 뉴스 경제 수업, 오늘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고 꼽히고 있는 보유세 논란 짚어봅니다. 2017년 9월 14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먹는 것, 단순히 영양분과 칼로리를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데요. 중국산 식품 안전 문제, 종종 큰 뉴스가 됐습니다. 멜라민 분유, 말라카이트 그린 장어, 기생충알 김치, 납꽃게, 이게 도대체 식품 이름인가 싶으실 겁니다. 들으시면서요. 중국산 식품 문제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기준치 이상의 세균, 또 유해 중금속, 항생제 이런 것들 계속 검출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 개선되지 않는 걸까요? 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도 수입하는 걸까요? 수입업자들에게는 어떤 제재가 가해질까요? 이런 문제 반복되는 거 참 답답하실 텐데요. 속여서 파는 사람들까지 지금 특별 또 단속 추석을 앞두고 있겠지만 이런 문제 근절 방안은 없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눕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 고유명사처럼 중국산 식품이라고 얘기하면 일단 공포감 가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인체에 유해한데도 불구하고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데 이거 근절하기 어려운가요?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지금 보면 이제 수입 식품의 그 통관 단계에서 우리가 검사를 해서 수입 승인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많으신 분들은 이게 이제 샘플링을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전수 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사실은 전수 검사를 하면 제일 좋겠죠. 네. 모든 것을 일일이 다 검사를 해서 적합한 것만 승인을 하면 되니까는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코덱스라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에 따라서 모든 나라가 실시를 합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부적 함률이 0%가 되도록 할 수가 없는 거죠. 전수 네. 검사가 아니고 샘플링 검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샘플링에서 빠진 제품에서 부적합된 제품들이 유통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식품 기준 관리에 그것이 좀 다소 부실한 것이 원인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가 그래서 그 수입식품 특별법을 만들 때 네. 중국산 제품의 경우는 이제 중국에다가 식품을 사전에 검사를 해서 우리한테 이제 수입을 할 수 있게끔 검사소를 설치를 하자. 네네. 그래서, 뭐 설치를 제가 이제 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네. 이것이 실제적으로 운영이 제대로는 안 되고 있다고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전 예방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 예방책까지 이렇게 미리 또 정부가 마련해 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 지금 이한기 부회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동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정도인데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김치 한번 봤더니요, 방부제, 네.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방부제가 6차례나 적발이 됐습니다. 6개월 동안 6차례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지금 부적합한 김치가, 중국 김치가 국내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좀 뭐랄까요? 우리나라를 만만하게 보는 걸까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자주 생기죠? 이거는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네. 뭐냐면 김치는 발효식품입니다. 네. 근데 이제 김치가 발효를 하면 좀 약간 우리가 그 어떤 김치 특유의 그런 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그 미생물에서 발효를 하면 미생물에서
이번에 검출이 된 프로피온산이 자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아, 네.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 프로피온산이 계속해서 검출이 되니까 이제 부적합한 그런 그 김치로 우리한테 수입이 되는 건데요. 네네. 사실은 이 프로피온산은 뭐 인체에 유해한 그런 거가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네네. 현재 식품 첨가물로 이 프로피온산은 김치 첨가를 해서는 안 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식품 첨가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보통 1000에서 2000 ppm 정도가 이제 검출을 허가하고 있거든요. 네네. 사용을 허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지금 우리가 검출된 김치에서의 검출량은 자연유래 정도의 검출량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작돼서 이것을 반출 폐기를 한 것은 네. 인체 위험성이라기보다는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보존료를 사용한 것으로 봐서 부적합 판정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놓고 보면 이제 국민들한테 어떤 특별한 설명이 없이 네. 이것을 폐기 처분을 하다가 보니까 소비자들은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위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차제에 어떻게 놓고 보면 자연 유래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국민들한테 계속 불안감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향후 자연유래 성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네네. 이에 따른 규격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요. 네. 국민들에게는 위해도 평가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예, 정보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프로피온산은 네. 자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대한 부분보다는 여러 가지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예, 맞습니다. 뭐 수입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금속, 뭐 카드뮴, 낙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균도 좀 대량 검출됐다고 하는데 이쪽 분야는 어떻습니까? 좀 아무래도 생물도 많고 여러 가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생제 내성을 우리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항생제가 검출된 이러한 그 생선을 우리가 많이 먹거나 아니면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이 기준치를 오버가 된 것을 먹게 되면 우리 인체에 위해를 줄 수가 있고요. 또 이번에 우리가 그 햄버거병이라고 그래가지고 대장균에 뭐 오염됐다라는 그런 그 소비자 불만도 접수가 되었는데 네네. 실제적으로 이렇게 세균이 굉장히 많이 검출이 됐다라고 보면 제품 위생이 엉망이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죠. 네. 실제적으로 이제 대장균은 사실은 동물이 그 장내에서 서식하는 장내 세균입니다. 네네. 그래서 중요한 지표 세균으로 쓰이고 있고요. 네. 분뇨 등을 사용할 하수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콜레라, 이제 장티푸스 같은 그런 신선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열성 세균보다 생존력도 굉장히 강하고요. 네네. 그래서 대장균이 유무로 봐서 어떤 병원균이 있는지를 판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표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면역이 약한 사람한테는 어떤 기회 감염을 주게 되고요. 특히 이제 비뇨기나 호흡기 뭐 이런 데에도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균성 대장균의 경우에는 출혈성 장염이나 용혈 요독 증후군 같은 치명적인 감염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사실 이런 그 세균이라든지 아니면 중금속이라든지 네. 아니면 항생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이 햄버거병이라고 해서 어떤 어린아이가 신장이 망가진 용혈 요독 증후군 이런 균들이 검출된 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균 자체보다는 그 균이 만들어진 환경이 도대체 어땠길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앞서 뭐 여러 가지 식품 검사 규격이 국제적으로 마련돼 있고 그 규격에 의해서 전수가 아니라 일부분 샘플을 조사한다라는 어떤 그런 환경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엄격하게 걸러내는 특히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간의 몸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입식품을 검사할 때 전수 검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발생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각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제 다른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가까운 일본에서는 이제 통관 시 우리와 똑같이 샘플링 검사를 합니다. 네네. 그리고 곧바로 이제 통관된 후에 지방단체에서 또다시 검사를 하는 이중 체크 시스템을 가지고 가서 네. 다단계 검사를 통해서 네네. 제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어쨌든 모든 나라가 전수 검사를 할 수 없는 구조로 구조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겨나는 어떤 사각지대를 좀 촘촘하게 메꿀 수 있는 그런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들어오는 식품 전체를 검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자체까지 나서서 다양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 뭐 일본 사례 들어보니까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네. 이 중국산 식품들이 좀 더 저렴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네. 물론 시장 구조, 노동비 뭐 이런 게 노동력, 인건비 이런 게 있겠지만 결국은 이 수입업자들 좀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식품을 수입을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 수입업자들한테 좀 강력한 제재나 혹은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는 계속 들려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한국인들이 특히 가서 국내에서 좀 더 이제 어떤 영리를 좀 많이 남기기 위해서 저렴한 것으로 질도 나쁜 뭐 이런 걸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한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가 이제 수입식품 특별법을 만들 때에 수입업자를 등록을 실시를 해서 그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아, 예. 네네. 예,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중국하고도 우리나라가 서로 좀 소통을 통해서 네네. 두 나라의 수출국도 마찬가지로 또 막 중국산 제품이 어쩌다 저쩌다 그러면 이미지도 또 나빠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수입국도 우리 국내의 그 국민들의 그 인체 건강이 또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두 나라가 어떤 그 공유점을 좀 찾아가지고 한번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먼트라이크 아웃제를 좀 실시를 해서라도 네. 강력하게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걱정 혹은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이렇게 좀 강력한 기준들 서로 간에 윈윈이 될 수 있는 방안 중국과 한국이 찾아야 될 텐데 뭐 수입식품뿐만 아니라 이 먹거리에 대한 공포가 유난히 커졌습니다. 뭐 네. 여러 가지 불신이 배경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요즘 이런 식품 안전성에 대한 걱정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한때 아주 이제 정말 우리나라를 들썩하게 하던 그 달걀의 살충제 검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한 달 됐죠, 이제. 네. 네, 이거 하나를 보면 우리 국내 식품관리 총체적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입니다. 네. 예,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식품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도 없고요. 네네. 관리 맞습니다. 기준도 부수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공무원의 그런 안일한 태도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촘촘하게 유해물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구기업 기준도 좀 강화시키고요. 네. 특히 또 이런 그 유해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한 약사 시스템이 또 필요하고요. 아, 네. 또 인증, 소비자가 인증 제도를 또 신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인증에 대한 신뢰도 구축을 또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번을 기회로 해서 네. 정말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제품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총체적 점검이 되고 시스템도 또 좀 제대로 잘 관리하고 있으나 마나한 그런 시스템은 좀 운영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 이참에 소비자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생산자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합심해서 좀 안전한 식품 관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좀 바람입니다. 예. 자, 뭐, 이 눈에 보이는 물건이야 무너지면 다시 세울 수 있겠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소비자들은 소비하지 않고요. 업계는 망하게 되고 정부는 그 책임에 대한 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말씀하셨던 여러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소비자연맹 이한기 부회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보내주시면요. 한 권의 사전처럼 경제 프로그램에 차곡차곡 쌓이고요. 같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될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 메시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는 전기차입니다. 전기만을 동력으로 해서 움직이는 친환경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배출가스, 소음 뭐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1873년 가솔린 자동차보다 먼저 전기차가 선보였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용화되진 못했는데요. 지금은 세계 각국 자동차 업체들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죠. 대표적인 게 1997년 출시된 도요타의 프리우스입니다. 정말 뭐 뉴욕 거리 어디 가나 프리우스가 다닐 만큼 인기 많았던 하이브리드 전기차 모델이기도 합니다. 아, 전기로 자동차가 간다니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대세다 이런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번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바로 이런 얘기들이 핵심이 됐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생생 인터뷰에서는 이 프랑크푸르트 현지 취재하고 온 권영주 편집장과 함께 이야기 더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전기차 요즘은 좀 관심 많이 갖고 있죠. 여러분들은 전기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샵 0945번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겠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들려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3시 27분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알아봅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2017년 2분기 기업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 나왔는데 좀 좋다라는 얘기가 많네요. 네, 한국은행이 2분기 기업 경영 분석 자료를 내놨는데요. 올해 2분기 기업 매출이 지난해 2분기 대비 8% 늘면서 1분기에 이어서 이 고성장을 이어왔습니다. 8%는 2012년 1분기 이후에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이제 제조업 매출 증가율이 8.4%였는데요. 이 반도체 호황 덕분에 이 기계 전기 전자 업종이 무려 19.8%나 늘었고, 이 철강을 비롯한 금속 제품 증가율도 10.9%에 달했습니다. 성장성과 함께 수익성도 좋아졌는데 2분기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7.2%를 기록해서 2010년 3분기 이후에 가장 좋았습니다. 기업들이 물건 1,000원어치를 팔아서 72원 정도를 벌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뭐 골고루 잘 되면 좋을 텐데 약간 쏠림 현상도 있다고요? 네, 특정 산업과의 대기업들만 잘 나가는 현상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숫자는 좋은데 산업 전반으로는 체감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기계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하면 전체 기업의 매출 증가율이 5.4%로 떨어지고 이 제조업종 내에서만 보면 증가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사드 보복의 여파로 운송장비업 또 음식 숙박업이 크게 부진했는데 대중국 자동차 수출이 줄고 또 이 관광객 발길이 좀 끊긴 탓인 것 같습니다. 또 이 기업 규모별로 보면 올해 2분기 대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8.5%로 1분기보다 더 좋아졌는데 중소기업은 6.7%에서 5.5%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네. 자, 썰림 좀 개선되면 좋겠고요. 이동통신 요금 할인 뭐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였고 저희도 여러 번 인터뷰 해드렸는데 25% 확대되고 또 기존 가입자한테도 가죠? 네, 휴대전화를 바꿀 때 이제 단말기 지원금을 안 받고 이 선택 약정을 선택하면 매달 나가는 통신요금에서 좀 요금을 깎아주는데요. 내일부터 이 할인율이 기존의 20%에서 25%로 올라갑니다. 뭐 단말기 가격이나 요금제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제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요금 할인이 더 유리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기존의 20% 요금 할인 약정을 이미 맺은 가입자도 이 남아있는 약정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위약금 없이 25%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각 통신사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약정 변경을 좀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잔여 약정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입자는 6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그렇게 좀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예. 통신비 인하 방안 논의하기 위해서 좀 사회적 논의기구도 열겠다 이런 얘기 나왔던데 다음 달부터라고요? 네, 정부 산하에 이 통신사와 소비자 단체 또 관련 전문가, 협회 관계자 등 15명 안팎으로 통신비 인하를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운영기간은 100일 정도 다음 달쯤 출범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 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입법 과정에 좀 참고 자료로 좀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음 달에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 폐지가 되는데 단말기 가격이나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논의가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자, 사망 뒤 받는 보험금보다 생존 시에 받는 연금 등의 보험 등이 크게 늘고 있다 이런 결과도 나왔네요. 네, 생명보험사들이 지난해 사망이나 입원 또 연금 같은 걸로 해서 이 나간 보험금이 모두 24조 8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006년에가 12조 4,100억 원 정도였으니까 2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매년 7% 정도씩 늘어난 겁니다. 이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 유형을 좀 살펴보면 이 살아있을 때 받는 연금인 생존급여의 성장세가 좀 두드러졌는데요. 네. 이 생존급여 지급액은 2006년에 3조 4,800억 원대에서 이 작년에는 8조 1,400억 원대로 10년 만에 134%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에 사망보험금은 1조 4,900억 원에서
늘어나면서 2조 8,300억 원으로 89%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예, 기대 수명 때문일까요? 이렇게 연금 형태 많아진 이유는 뭔가요? 네, 뭐 잘 아실 텐데 이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가입자가 좀 계속 늘고 또 이 수명이 좀 연장이 많이 되면서 이 고령 인구가 좀 급증한 영향이 큽니다. 네. 특히 이제 1990년대 중반부터 이 노후 준비를 위해서 개인연금에 가입한 고객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뭐 이런 이제 연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별로 이 지급 보험금 순위를 보니까 삼성생명이 5조 6,800억 원대로 가장 많았고요. 농협생명과 하나생명, 교보생명 등도 3조 원대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승용차의 주 수요층, 자동차 사시는 분들 30대였었는데요. 요즘 또 그렇지도 않다 이런 결과도 나왔네요. 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자료인데요. 올해 상반기 30대가 구입한 자동차가 14만 4,300대 정도 됐는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가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 전체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 가운데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18%를 기록을 하면서 20% 아래로 좀 떨어졌습니다. 30대의 신차 구매는 2013년부터 3년 연속 계속 늘다가 작년부터 좀 감소세로 돌아섰는데요. 30대와 함께 주 수요층으로 꼽히는 40대의 신차 구매도 소폭 줄긴 했는데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은 좀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반대로 좀 고령층이나 장년층에서 많이 사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50대가 1년 전보다 3.4% 늘었고요. 60대와 70대는 13%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50대의 신차 구매 대수가 15만 3,700대를 기록하면서 이 전체에서 좀 19.4%를 차지해서 30대 소유자 비중을 좀 넘어섰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좀 올라가고 또 실질 소득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좀 직장이 있는 50대 미만의 소유 비중이 좀 줄어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네. 아울러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제 차량 공유 또 렌탈 같은 승용차 구매 방식이 좀 다양해지면서 주수요층 변화에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차를 갖기보다 차를 이용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죠.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이 전체적인 경영 지표는 좋아졌는데 대기업 일부 업종으로 좀 쏠림 현상이 여전히 좀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좀 착시 현상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정말 착시 현상이라는 말이 무겁게 다가오네요.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자동차는 계속 변신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서도 자동차 산업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일상에서도 중요하고 특히 라디오 청취자분들 중에 자동차 타고 가면서 듣는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동차가 계속 변신한다라는 얘기는 트랜스포머 영화 이야기가 아니고요. 개념, 성능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의 방향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아주 커다란 자동차 관련된 행사에서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가 있었습니다. 전기차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또 디젤 게이트로 곤욕을 치렀던 폭스바겐 대표의 또 여러 가지 방향성 발언들 이런 것들이 산업계 또 경제계를 귀추를 주목시키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방금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현지 취재를 마치고 방금 귀국하자마자 YTN 라디오 스튜디오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토타임즈 권영주 편집장, 자동차 전문 기자인데요.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보기관에서 나오신 것처럼 예, 지금 프랑크푸르트에서 오신 지가 바로 오신 거죠? 지금 제가 1시 반에 도착을 했으니까 네네. 바로 스튜디오로 왔죠. 예, 정말 이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을 바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국내 같습니다. 최초로 전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오신 분들이 아직 언론에 오시지 않았는데 이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를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직 기사들이 속속 뜨긴 했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5대 모터쇼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 산업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네. 그 자동차를 직접 제조하고 개발하고 열심히 산업적으로 국가 기관 산업 밀었던 나라들이 네네. 이제 독일, 미국, 일본,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과 그 외에 이제 최근에 중국이 네. 떠오르고 있죠. 네네. 이제 각 나라별로 모터쇼가 열리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유럽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가 바로 이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입니다. 거의 네. 독일 차들의 잔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사실은 유럽에서의 자동차 산업과 미국,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한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좀 많이 다르죠. 예. 이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라고 한다면 뭔가 좀 어떤 트렌드를 제일 주목해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네네. 다들 하나같이 했던 얘기가 바로 변곡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변곡점, 무언가 변화하는 포인트다. 이런 그렇죠. 말이에요. 우리가 수학에서 보면 오목선이 볼록선으로 바뀌는 딱 접합되는 부분인데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제품을 게임 체인저라고 네,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 게임 체인저가 등장을 했다면 네. 게임 체인저 이후에 실제로 시장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점. 이제 그게 변곡점인데 이번 이제 유럽에서 열렸던 프랑크푸르트 네네. 모터쇼가 바로 변곡점이었다. 그렇다면 어떤 변곡점이었냐? 네. 바로 전기차의 득세를 예고했다라는 예, 겁니다. 이게 바로 유럽에서 열리는 자동차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변곡점, 시장 변화 부분들이 좀 특이한 부분인데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디젤 게이트로 논란이 있었던 폭스바겐 대표도 얘기를 하고요. 네. 전기차 얘기가 아주 많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디젤 게이트로 한 2년 동안 몸살을 앓았고 네. 그 덕분으로 유럽 각 나라에서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하니까 그 돌파구를 과연 어디서 찾아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뭐 폭스바겐을 비롯해서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모든 독일의 제조사들이 이제 전기차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그렇다면 전기차를 한다면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익까지 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자라고 네. 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좀 신기술,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정부의 보조금도 필요하고 굉장히 그렇죠. 좀 고가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이거 보편화시키겠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정부 보조금 없이도 자동차 회사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의 전기차의 상용화 수준을 빨리 당겨야 되겠다. 네. 실제로 폭스바겐 그룹은 2025년까지 네. 전기차의 비중을 전체 판매의 20%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현재는 굉장히 적은. 그렇죠. 지금은 뭐 0.001%가 될까 네. 말까 하는데 1000만 대 중에서 20%면 200만 대가 됐다는 200만 대죠. 얘기예요. 그러면 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그거를 2025년까지 완성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니까 심지어 폭스바겐의 이런 전기차 생산 전략 때문에 네네. 오히려 배터리 값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의 수요가 갑자기 폭증을 하게 되면 네네.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료값이 상승을 해서 네. 오히려 전기차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폭스바겐이 방해물이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 그런 얘기가 나올 네. 정도로 폭스바겐의 전략은 확고하다. 네, 이게 지금 프랑크푸르트에서 정말 이 열띠게 논의되었던 부분들이고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생각할 게 많아집니다. 지금 유관 산업들, 기름과 관련된 산업들,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산업들, 뭐 무수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 변곡점 얘기해 주셨으면서 해주셨지만 이 현지에서도 기사를 한국으로 송고한 기사를 저도 봤는데요. 네네. 편집장님께서 이동 서비스다 이제 자동차 산업.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개념이 새롭게 와닿습니다. 이제 네. 자동차는 이동 서비스다. 그렇죠.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자동차 회사는 네. 제조업입니다. 그렇죠. 제품을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만드는. 제품을 조립하고 개발하고 만들어서 네. 사람에게 잘 타고 다니세요라고 줬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전기 동력으로 바뀌면 자동차 회사의 자체의 근본적인 성격이 달라집니다. 아,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를 제조해서 판매할 때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그 떨어지는 수익을 어디서 보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네. 바로 토탈 이동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카시어링 같은 것도 네네. 그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네네. 대중교통 사업도 그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벤츠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략을 가지고 네네. 있었는데 앞으로 소비자에게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네네. 본인의 차를 이용하지 말고 우리가 제공하는 다양한 탈 것들을 이동 서비스를. 그 용도에 맞게 이용해서 그냥 쓰세요. 네.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라는 개념으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 생각해 보시면 개념이 빨리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 처음에는 이 제품 자체에 열광을 했는데요. 이제는 그걸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지에 그렇죠. 대한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구글이 더 힘이 센 이유기도 한데 다양한 의미 뭐 예전에도 권영주 편집장님하고 분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것만 해도 보면은 이제는 제품의 성능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보게 되는데 전기차로의 방향성이 가진 핵심 의미 뭔가요? 환경도 들어갈 것 같고요. 경제 얘기도 해주셨는데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화석 연료를 쓰지 말자라는 움직임에는 자동차 회사들이 다들 동참을 합니다. 네. 다들 수긍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렇다면 화석 연료를 과연 쓰지 않고 이동 자동차 시장을 유지할 수가 있겠느냐 당장은 네.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뭐 그래서 한계가 있겠죠. 네, 그래서 내연기관도 같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 1000만 대 중에서 200만 대를 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자기네들의 판매 대수를 1400만 대로 늘리고 네. 그중에 1100만 대는
내연기관을 하고 네. 나머지 300만 대는 전기차 하겠다. 즉 그렇게 공존의 시대로 서서히 들어가겠다라는 개념이고요. 네. 그렇게 공존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전기차 자체는 배터리를 제외하면 네. 개발비나 원가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전기차가 일정의 경제성을 갖는 수준이 된다라면 네네. 누구나 진입이 가능한 시장이 돼요. 아. 예를 들어서 김우성 MC도 중소기업 하나 만들어서 네네. 전기로 배터리 넣어서 갈 수 있는 이동수단 갖고 진출하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하드웨어들 인프라가 다 돼 있으면 쉽겠죠. 그렇죠. 네, 네.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회사도 그걸 알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자동차 회사가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서비스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동 서비스에 주안을 하는 거고요. 그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가장 가격이 낮은 네. 또 유지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네네. 그런 이동 탈 것을 제공해 주자. 그게 바로 전기차라는 개념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예, 이게 이전에 알던 자동차의 개념이 바뀐다라는 걸로 방향성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업체들도 이번에 프랑크푸르트 현지 모터쇼에 참여를 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둘 다. 네, 쌍용차도 나왔죠. 예, 쌍용차까지 다양한 컨셉의 차들 선보였는데 반응이랑 어땠습니까? 현지에서 보셨을 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오닉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에 네네. 역시 유럽에서는 뭐 비슷하게 같은 그 전기차 브랜드로 같이 가고 있다라고 좀 동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고. 네네. 반면에 이제 기아자동차는 아직 크게 친환경에 신경을 쓰지 않아 아직까지는 좀 내연기관에 좀 치중한 네. 그런 컨셉을 좀 보였고요. 또 유럽 전략형 모델만 내놔서 네. 아무래도 유럽 시장이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쌍용 자동차 입장에서는 지금 뭐 수출 자체가 네네. 유럽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네. 과거에 브릭스 열심히 치중하다가 지금은 유럽밖에 남지 않아서 네. 유럽 쪽에다가 아무래도 좀 치중하는 그런 성향인데 아무래도 쌍용차가 네. 친환경 라인업이 없어서 네. 앞으로 조금 고민하는 그 쌍용자동차 대표이사도 저에게 직접 네. 지금은 괜찮지만 좀 앞으로가 좀 고민된다 그렇게 좀 토로한 적이 있었죠. 예, 뭐 해외 취재지나 유럽 현지의 이 바이어들이나 관계자들은 또 국내 업체 부스에 좀 많이들 관심 보였나요? 어떻습니까? 그럼요. 아무래도 이제 유럽 시장에서의 한국차의 관심은 여전히 좀 뜨겁고요. 다만 네. 우리가 최근에 주목해야 될 점이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해도 중국 자동차 회사가 유럽 모터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나와요. 전기차 사실 중국이 좀 잘하는 편이에요. 네, 전기차도 갖고 나오고요. 내연기관차도 갖고 나옵니다. 네. 그리고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어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 중국 제조사들의 전략이 뭐냐면 네. 중국에서 개발해서 중국에서 만들어서 유럽에 수출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유럽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갖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 출신들, 즉 유럽의 유수한 제조사 출신들의 연구 개발진을 영입을 해서 네. 그들로 하여금 개발을 시키고 네. 생산만 중국에서 해서 유럽에 수출하겠습니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유럽 사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만든 차는 사실은 유럽 DNA가 들어가 네.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 차들이 의외로 빨리 유럽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지금 중국 차들의 반응까지 있고요. 3888 번호 쓰시는 청취자님, 우리나라 전기차 힘없는 땡땡땡 모델 말고 좀 힘센 괜찮은 거 안 나오나요? 그게 힘들면 PHEV 이분 좀 전문적으로 아시는 네. 분이에요. 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도 좀 나와야 되는데 소식 없나요? 이런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전기차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청취자 게시판에 저를 뭐라고 하실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전기차는 자동차 회사가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애써 안 만드는 겁니다. 일부러 만들 필요까지 없다. 왜냐하면 전기차를 만들어 네. 팔 때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네. 내연기관에서 수익을 최대한 가져가고 네. 전기차 시대는 최대한 늦게 가자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 전략이네요. 그렇죠. 완성 접차들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암묵적 합의를 봤는데 유럽에서부터 또는 중국에서부터 미국에서부터 이제 전기차 하자라고 네. 하는 그런 입장들이 나오니까 이제 우리도 동참을 하게 된 거고요. 이제 향후에는 이 멀리 가는 한 번 충전해서 멀리 가는 자동차는 그냥 배터리 큰 거 붙이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겁니다. 예, 정말 이 변화의 변곡점이라는 말, 이런 얘기들 지금 뭐 따끈따끈하게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나온 얘기들 전해주고 계신데, 자율주행차 얘기도 나왔어요. 이번에도 좀 소개가 되고 화제가 되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모터쇼의 큰 키워드가 세 가지였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전기차.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오토노모스, 자율주행차. 네네. 그다음에 이제 커넥티비티, 연결성. 네. 딱 세 가지인데 이 자율주행차는 사실은 이번에 새로 등장한 화두가 아니고 네. 이미 오래전서부터 계속 해온 거죠. 네네. 우리가 미국 자동차 공학회 기준으로 보면 자율주행차는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습니다. 네. 0단계는 우리가 옛날 차 생각하면 돼요. 네. 아무 전자기능 없는 차. 네. 수동으로 운전하고 운전자가 모든 걸 다 하는. 그다음에 1단계가 넘어오면 정속 주행 시스템 같은 거 있죠. 크루즈 시스템. 네, 그게 한 네. 1단계 정도 되고요. 거기다가
앞차가 쓰면 같이 쓰는. 스마트 크루즈. 그래요. 그게 그 2단계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2단계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와 있는데 네. 이제 여기서 3단계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3단계를 넘어서 아예 4단계 운전자의 갭이 아예 필요 없는 네. 이쪽까지 2020년에 끝내겠다라는 포부들을 밝혔어요. 2020년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3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부터 일단 운전자가 완전히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 시험 주행에 들어가고 이르면 네. 2023년부터 실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겠다 이런 전략까지 밝혔습니다. 예, 자 국내 드라마에서도 이 자율주행차 태양의 후예에서도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죠. 그만큼 팍 와닿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짧게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공장 굴뚝의 제조업이 아니라 정말 4차 서비스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동차. 물론 아직 변화가 다 된 건 아니지만 그 방향성을 이번에 엿봤는데 계속 이쪽으로 확대된다라고 봐야겠죠. 생산부터 해서 서비스, 자동차라는 개념 자체의 모든 거를 다 4차 산업혁명의 개념 포함을 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네. 짙어지게 될 겁니다. 생산에 이미 3D 프린터 설계 다 쓰기 시작했고요. 네네. 자동차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이동 서비스의 개념, 네네. 서비스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더 이상 제조가 아닌. 네. 그다음에 이제 타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거 자동차야 아니면 IT 디바이스야. 네. 이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완전히 넘어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걸 얼마만큼 빨리 준비하느냐 마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 완전히 뒤처질 수 있을 가능성도 꽤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판매 대수가 줄어드는 게 위기가 아니라 이거에 빨리 변화를 정하지 맞습니다. 못하면 그게 더 큰 위기다라고 네. 저는 진단을 하는 거죠. 자동차 몇 대 더 많이 팔아서 실적 좋다 이 얘기할 때가 아니고요. 네. 지금 이런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현지 모터쇼 취재 끝나고 귀국하자마자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토타임즈 권영주 편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아는 힘 홍영만의 뉴스 경제수업. 요즘 어딜 가나 부동산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그 규제나 새 정부의 방향에 대한 논쟁들 여전히 뜨겁기 때문입니다. 보유세도 바로 그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투기 세력 또 부동산 가격 제대로 잡으려면 보유세 높게 해서 집을 갖고 있는 걸 부담 줘야 된다라는 얘기와 보유세는 효과적인 방법도 아닐 뿐더러 시장을 왜곡시킨다라는 반대까지 다양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오늘 홍영만의 뉴스 경제 수업에서 이야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초빙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경제부총리는 사실 보유세 좀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생각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믿어도 네. 되는 겁니까? 아마 당분간은 유효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조세 저항이 심한 보유세를 높이기는 당장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네. 또 재정당국 입장에서 보유세 인상으로 거둘 수 있는 세수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싫어하는 보유세 인상을 굳이 할까? 그러니까 네. 상황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저가 생각해도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예, 보유세라고 얘기하니까 좀 낯설어 보기도 하는데 사실 재산세들 다 집 갖고 계신 분들 내시잖아요. 보유세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라는 게 부동산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내는 건데요. 네. 이제 우리 흔히 매일 내는 재산세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이제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종부세. 네. 네, 종부세라고 하는 거를 내게 되죠. 이 두 가지 세금을 합쳐서 우리가 이제 보유세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예. 종부세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2005년에 도입이 돼가지고 그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6억 원 이상 되면 그 넘어서는 가격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고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다라고 한다면 보유세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 기준 시가 기준이기 때문에요. 네네. 종부세는 내지 않게 됩니다. 아, 네. 내지 않고 재산세만 한 100만 원 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다 그러면 한 1년에 한 재산세 100만 원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 정부가 이제 다주택자들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10억짜리 네. 두 채를 갖고 있다. 그럼 좀 달라지겠죠? 두 채를 갖게 되면 이제 세금이 1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으로요. 한 5배. 네. 재산세가 한 200만 원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가 한 300만 원 정도 그렇게 낼 걸로 계산이 됩니다. 예. 자, 세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또 세금은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내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죠. 500만 원. 이 저항이 좀 심하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세금하고 관련해서 삼수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삼수론. 이제 과세 단계를 마치 산에서 물이 흘러내릴 때. 네. 호수를 거쳐서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예, 단계가 있죠. 네, 이런 것처럼 돈을 버는 맨 처음에 물이 산에서 졸졸졸졸 흘러내린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우리가 보통 소득세라고 그러고요. 네. 돈을 쓰는 단계에서 이제 부과하는 게 소비세. 네. 그리고 이제 번 돈으로 이렇게 집을 장만했는데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재산세인데요. 네. 이 중에서 재산세가 조세 조항이 가장 심합니다. 네. 왜냐면은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뺏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재산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게 보유세가 재산세인데. 네네. 과세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조세 저항이 심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보유세가 핵심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거 올리게 되면 다주택 소유자들에 대해서 좀 직접적인 압박도 되고 집 없는 분들 집 가지기도 좀 편하고 이른바 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네, 원칙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보유세를 한 20% 정도 올린다고 생각해 보고요. 네. 거기에다 아파트 가격도 좀 오른다고 생각하면 1년에 아까 똑같은 예에서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분이 1년에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그게 상당한 부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 보유 물량의 일부를 매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죠. 예, 당장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확히 조세 저항 없이 다가오진 못하니까 좀 핀셋 이번에도 초과다 주택 보유자 좀 이를테면은 뭐 저희 증세 때도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요. 이거 사실 개념도 애매한 것 같아요, 아직. 네, 아직 정의는 안 내려졌는데 아마 이제 그 정치권에서 이 초과다 주택 보유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내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주택 보유자의 한 1%가 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위 1%가 한 14만 명 되는데 그분들이 90만 채를 갖고 있어요, 집을. 예. 그러니까 1인당 한 평균 6채 반 정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과세를 하는 게 조세 형평에 맞지 않냐 하는 게 아마 정치권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좀 짧게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 중요한데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할까요? 네, 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세금 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중에 이제 부동자금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여유자금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근데 그 여유자금을 다른 데서 흡수를 해줘야 이 부동산 시장으로 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나 아니면은 기업 같은 데서 우리 이제 그 실버 산업이니 관광 산업이니 이런 것들을 좀 더 진흥시키면서 이런 부동자금들을 흡수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도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 변화에 발을 잘 맞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발을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 다시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